저 고위험 임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 했어요. 제발 남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규율상 안 됩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이고 우리 아이 아빠예요. 곁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봐요! 여기 면회소가 동네 사랑방입니까? 아이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규칙보다 생명이 먼저 아닌가요? 임신했다고 특혜를 줘야 합니까? 멈춰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김은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아가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새벽 5시 침대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린 이 말이 제 하루를 시작한 첫 마디였습니다. 9달째 접어든 배는 이제 숨쉬기조차 버거워졌고 평소 활발하던 아기의 태동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져 있었어요. 오히려 조용해진 아이의 움직임이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켰죠. 어젯밤에도 몇 번이나 깨어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괜찮지?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선영의 손이 배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마다 아기는 살짝살짝 반응을 보였지만 평소보다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선영 씨,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양수가 평균보다 적고 아기의 성장 속도도 조금 느린 편이에요. 무엇보다 태반 기능에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죠. 다음 주 화요일에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 특히 남편분은 반드시 동반해 주세요. 중요한 의학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영이 지금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준영은 육군 2등병으로 입대한 지 1년 반이 지나 이제 상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병사였는데 최근 갑자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든 외박과 면회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선영은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내무 관련 문제라고만 통보했을 뿐이었죠. 준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부대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 주저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징계 중인 병사는 어떤 형태의 연락도 금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화요일 검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가야, 엄마가 아빠를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선영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도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남편에게 줄 도시락을 만드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오늘 준영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대에서 또다시 면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뱃속의 아기는 괜찮을까요? 오늘만큼은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영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시락 포장을 마쳤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부대 면회 시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초췌해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체중은 늘었지만 얼굴은 오히려 야위어 보였습니다. 특히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어져 있었죠. 아기야, 엄마가 이런 모습이어도 아빠는 반가워할 거야. 선영은 천천히 화장을 했습니다. 준영이 좋아하는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라보니 얼굴에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임신 전에 즐겨 입던 원피스를 꺼내려다가 이미 배가 너무 불러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헐렁한 인부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가방을 챙기면서 선영은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 그리고 초음파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대에서 의학적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준영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집을 나서기 전 선영은 배에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오늘 아빠 얼굴 보러 가자. 엄마가 꼭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기는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살짝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그 작은 반응에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곧 태어날 아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선영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준영을 만나야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핸드폰으로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양수 과소증, 태아 발육 지연, 태반 기능 부전 의심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만으로도 상황의 위급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구나. 선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준영을 만날 수 없다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타며 부대까지의 거리를 생각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선영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난번처럼 무조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소견서를 보여줘도 소용없다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앞으로 자신과 아기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선영은 마침내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버스 여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임신 후기라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배가 자꾸 뻐근해져서 몇 번이나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영을 만나는 것만이 중요했죠. 부대 정문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중한 경계 초소, 그리고 무표정한 초병들의 모습이 선영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용기를 내자, 선영아. 아기를 위해서
선영은 마음을 다잡고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위병소 안에는 2명의 초병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젊어 보이는 일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병장이었습니다. 선영이 다가가자 병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병장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무미건조한 톤이었죠.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준영 상병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병장은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선영은 더욱 불안해졌죠. 박준영 상병 맞죠? 네, 맞습니다. 병장은 컴퓨터 화면을 한동안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죠. 박준영 상병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모든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요, 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병원에서 규정입니다. 징계 중인 병사는 어떤 이유로든 면회할 수 없습니다. 병장의 말투는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마치 벽을 쌓은 것처럼 차단적이었죠. 선영은 가방에서 의사소견서를 꺼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저 고위험 임신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장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의학적 문제가 있으시면 199에 신고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지금 병원에서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면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병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요. 정말 제발이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정말 급해요. 선영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병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딱딱해져 갔죠. 부인,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소란이요? 지금 제가 소란 피우는 것처럼 보여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병이 조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요? 부인, 군대는 규정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병장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마지막 호소를 했죠.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의사가 그랬어요. 남편이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럼 혼자 가세요. 세상에 혼자 애 낳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병장의 무신경한 대답에 선영은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몇 분만이라도 안 돼요? 정말 몇 분만요. 얼굴만 보고 병원 이야기만 하고 올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병장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제발이에요. 우리 아기가 위험해요. 위험하면 빨리 병원 가세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병장의 차가운 반응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죠. 저 정말 간절해요.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병장의 위협적인 말에 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신고요? 임신부한테 신고를 하겠다고요? 규정 위반자는 누구든 신고 대상입니다. 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위병소 의자에 주저앉았죠. 배에서는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데려올 수 없을 것 같아. 선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자 일병이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냉정했죠. 부인,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용히 돌아가세요.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아기 낳으라고요? 선영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위병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선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의사소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병장 앞에 서류를 내밀며 간절히 호소했죠. 제발 이것만 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의사소견서에는 빼곡하게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수가소증, 태아발육지연, 태반기능부전 의심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병장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가 뭐든 상관없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규정이요? 사람 목숨이 규정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규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개인 사정이요? 지금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개인 사정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일병이 조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인,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 아기가 위험하다고요. 선영이 소리치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죠. 너무 놀라서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일병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병을 쳐다보자 다시 입을 다물었죠.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다고요. 선영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배를 감쌌죠. 지금 남편이 없으면 아기와 저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5분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병원에 함께 가야 해요. 그럼 혼자 가세요. 세상에 혼자 애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난 떠세요? 병장의 무정한 대답에 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유난이요? 지금 제가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요? 그럼 뭐예요? 징계받은 병사 면회시켜달라고 떼 쓰는 거 아니에요? 떼를 써요? 아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떼를 쓴다고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장은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게 다 규정입니다. 징계 중인 병사는 절대 면회 금지입니다. 위험하면 119를 부르세요. 119를 부르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가봤자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의사가 그랬다고요. 선영이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배에서 또 다른 통증이 밀려왔죠. 이번에는 더욱 강했습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선영이 배를 부여잡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일병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병장이 손짓으로 막았죠. 연기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회시켜 달라는 거죠? 연기요? 지금 제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 많아요. 징계받은 병사 가족들이 온갖 핑계 대면서 면회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핑계요? 이게 핑계로 보여요? 선영이 의사소견서를 집어들며 병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받아보지 않았죠. 서류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요즘 가짜 진단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조요? 지금 제가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장을 바라봤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요. 그런 거 확인해 줄 의무 없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병장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제발이에요. 정말 제발이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징계 중인 병사는 면회 절대 불가능해요. 왜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융통성이요? 군대에 무슨 융통성이 있어요? 규정이 전부예요. 병장의 차가운 대답에 선영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배에서 또 다른 강한 통증이 밀려왔죠. 으악, 아파요. 정말 아파요.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몸을 떨었죠. 일병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병장님,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요? 신경 쓰지 마. 연기하는 거야. 병장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 보였죠. 연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아기가 이상해요. 선영이 울부짖으며 배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하얀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선영의 절규가 위병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병이 당황해서 병장을 쳐다봤지만 병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연기일 수 있어요. 요즘 가짜 양수까지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부여잡고 흐느끼기만 했죠. 선영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위병소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죠.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여기서 계속 이러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어요. 불법 침입이요? 임신부가 남편 보러 온 게 불법 침입이에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규정 위반은 누구든 똑같습니다. 임신부라고 예외는 없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외가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강한 진통이 밀려왔죠. 으악, 아가야, 아가야. 선영이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몸을 앞으로 웅크렸죠. 옆에 있던 일병이 깜짝 놀라며 다가섰습니다. 병장님,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요? 혹시 정말 응급 상황 아닐까요? 신경 쓰지 마. 다 연기야.
이런 식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 많다니까. 병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병은 선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의무병이라도 불러볼까요? 괜한 일 만들지 마. 저런 사람들 상대해 줄 시간 없어. 병장의 무정한 대답에 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정말 막막했거든요. 제발이에요. 정말 제발이라고요. 지금 아기가 위험해요. 위험하면 빨리 병원 가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병원에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의사가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했다고요. 선영이 울부짖으며 호소했지만 병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병소 밖에서 지나가던 병사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죠. 저기 임신부가 왜 저러고 있어? 면회 거절당한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처참한 모습에 모두들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 박준영 상병 좀 불러주세요. 선영이 위병소 밖 병사들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줄 몰라 했죠. 저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징계받은 병사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병사들의 무력한 대답에 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예리한 통증이 또다시 밀려왔죠.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를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해. 선영이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몸을 떨었죠.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의무병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간부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사들이 수군거리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위병소로 들어왔습니다. 병장님, 저 임신부 상태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의무병이라도 불러주시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빨리 각자 할 일 해. 병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규정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해. 병사들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참상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급자한테 대드는 거야? 병장이 위협적으로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영이 더욱 큰 소리로 절규했죠. 아가야, 아가야. 엄마가 아빠를 꼭 데려올게. 조금만 참아줘. 선영의 절규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마침 부대 내 긴급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육군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별이 달린 계급장을 차고 있는 이 장군은 30년 넘게 군복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죠. 평소 원칙을 중시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않은 지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를 데려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선영의 처절한 외침이 이 장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군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위병소 앞에 임신부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 일이지? 이 장군은 즉시 위병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임신부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변에 몰려든 병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제발 남편 좀 불러주세요. 선영의 간절한 호소가 이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인가? 이 장군이 위병소에 다가가자 병사들이 모두 경례를 했습니다. 병장도 깜짝 놀라며 급히 일어섰죠. 장군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 설명해봐. 이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 징계 중인 병사의 면회를 요청하셔서 규정상 거절했습니다. 규정상 거절? 저 임신부가 왜 저렇게 아픈데? 이 장군이 선영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저 상태를 보고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야? 이 장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장이 더욱 당황했죠. 저희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이 장군의 날카로운 질문에 병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이 장군을 올려다봤죠. 장군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기가 위험해요. 선영의 간절한 호소에 이 장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즉시 선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죠. 부인, 괜찮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고위험 임신이에요. 의사가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했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요. 선영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장군은 선영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의사 소견서를 집어들어 확인했죠. 양수가소증, 태아발육지연, 태반기능부전 의심, 의학 용어들을 읽어가던 이 장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부인의 남편이 누구죠? 박준영 상병이에요. 징계받아서 면회가 안 된대요. 박준영 상병, 무슨 징계를 받았는데? 이 장군이 병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병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내무 관련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내무 관련? 구체적으로 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장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이상했거든요. 내무 관련 문제로 면회까지 금지시킬 정도의 중대한 징계라면 자신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당직사관 불러와. 예. 병장이 급히 당직사관을 부르러 갔습니다. 잠시 후 대위 계급장을 단 당직사관이 뛰어왔죠. 장군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영 상병 징계 사유가 뭔가? 그건 당직사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죠. 빨리 말해. 내무 규정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 장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누가 징계를 결정했나? 그건 중대장님께서. 중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장군의 날카로운 추궁에 당직사관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대대장님의 지시라고 들었습니다. 대대장 지시?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이 장군이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즉시 박준영 상병을 데려와. 하지만 징계 중이라서. 내가 명령하는데 무슨 징계야. 당장 데려와. 이 장군의 호통에 당직사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이었죠. 장군님, 그런데 상부에서 절대 면회 금지라고. 상부에서? 나보다 윗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 장군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직사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혹시 이 일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장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당직사관을 쳐다봤습니다. 당직사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야? 저희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직사관이 변명했지만 이 장군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금 당장 박준영 상병 데려오지 않으면 너부터 징계받을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당직사관이 급히 부대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장군은 다시 선영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죠. 부인, 의무병 부르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의무병이 뛰어와 선영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하고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병의 말에 이 장군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예. 그때 박준영 상병이 당직사관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선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선영아, 괜찮아? 왜 이렇게 됐어? 준영아, 드디어 만났네. 아기가 위험해. 병원에 가야 해. 부부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박준영 상병, 징계 사유가 정확히 뭔가? 장군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징계받는다고 해서. 준영의 당황스러운 대답에 이 장군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뭔가 조작된 게 있구나. 이 장군의 차가운 중얼거림에 주변 간부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만든 건가? 임신부와 아기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누구야? 이 장군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장군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규정만 앞세우는 부하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군인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규정 타령이나 한단 말인가. 이 장군의 호통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얼어붙었죠. 장군의 분노를 이렇게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휘하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 이 장군이 당직사관과 위병소 병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준영 상병의 면회를 막은 경위와 징계 사유를 당장 보고해. 그건 당직사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장군의 위압감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 같았죠. 말 못하겠어? 그럼 대대장 불러와. 예, 지금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직사관이 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김중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이 허겁지겁 뛰어왔죠.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저 임신부 봐. 이 장군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심각해 보였죠. 박준영 상병을 왜 징계했나? 그건 내무 규정 위반으로. 내무 규정 위반? 구체적으로 뭔데? 이 장군의 날카로운 추궁에 대대장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영 내 규율 위반 사항이 있어서. 규율 위반? 어떤 규율을 위반했는데? 그게 사실은. 대대장이 말을 더듬자 이 장군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은 뭐야? 똑바로 말해. 연대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대장 지시? 박 대령이 왜? 이 장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연대장과는 오랜 동료 사이였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건 저도 정확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부하를 징계시키면서 사유를 모른다고? 이 장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박 연대장 당장 불러와. 예, 지금 연락드리겠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은 외출 중이라며 즉시 올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외출 중이라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 장군이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다시 한번 크게 신음했죠. 으악, 아가야, 아가야. 구급차는 언제 와? 이 장군이 의무병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5분? 5분이면 늦을 수도 있어. 이 장군이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준영 상병, 부인을 내 차로 병원에 데려가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장군님, 그런데 준영 상병은 징계 중이라서 외출이. 징계 중이면 어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 이 장군이 대대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또 규정이야?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이 장군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모두 움츠러들었죠. 당신들이 군인이야?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규정만 외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장군님.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그때 또 다른 간부가 뛰어왔습니다. 참모장이었죠.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참모장도 이 일 알고 있었어? 무슨 일 말씀이신지. 박준영 상병 징계 말이야. 아, 그 일은 연대장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해서. 참모장의 말에 이 장군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연대장이 직접? 상병 하나 징계하는데 연대장이 직접 나선다고?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셔서. 특별한 사유? 뭔데? 저도 정확히는. 참모장도 말을 흐렸습니다. 이 장군은 이제 확신했죠.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다들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 장군의 날카로운 지적에 간부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왜 아무도 정확한 사유를 말하지 못하는 거야? 이 장군이 간부들을 하나씩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혹시 이 징계가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니요. 대대장이 깜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그럼 증거를 보여줘. 징계 관련 서류 전부. 지금 당장은. 당장은 뭐야? 서류도 없이 징계했다는 거야? 이 장군의 추궁에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군대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 장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부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관련자들 소집해.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어. 예,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선영 씨를 병원으로 모셔가겠어. 준영 상병도 함께. 예. 이 장군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의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죠. 이 사건 뒤에는 분명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장군의 특별감찰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영과 준영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장군은 즉시 모든 관련 간부들을 소집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박준영 상병 징계 관련 서류 전부 가져와. 이 장군의 명령에 행정병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군이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징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네? 그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참모장이 변명했지만 이 장군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급하게 병사 하나 징계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연대장님께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셔서. 박 연대장이? 왜? 이 장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참모장을 쳐다봤습니다. 참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죠. 그건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는 말 그만해. 다들 뭔가 숨기고 있어. 이 장군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당직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장군님,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박준영 상병이 연대장님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개인적인 일? 무슨 일이야? 그게 부대 공사 관련해서. 당직사관이 말을 흐렸습니다. 이 장군은 더욱 추궁했죠. 공사 관련? 뭔 공사 말이야? 부대 내 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이 장군의 호통에 당직사관이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박 연대장이? 이 장군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동료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준영 상병을 징계한 거야? 임마금용으로? 박준영 상병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뭔가 수상한 것을 본 것 같다고. 당직사관의 말에 이 장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면회까지 막은 거야? 임신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연대장님이 절대 면회시키지 말라고 하셔서. 절대 면회 금지. 왜? 혹시 박준영 상병이 가족들에게 뭔가 이야기할까봐. 이 장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병사를 징계하고 임신부와 아기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죠.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이 장군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거든요. 당장 박 연대장 체포해. 체포라니요? 참모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체포야. 부정부패에 무고한 병사 징계, 임신부 생명 위험까지. 이런 놈이 군인이야? 이 장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 연대장이 들어왔죠. 장군님,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박 연대장, 당신 지금 뭔 짓 한 건지 알아? 이 장군이 박 연대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박 연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냐고? 공사 리베이트 받고 박준영 상병 임마금용으로 징계한 거. 박 연대장이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증거 보여줄까? 이 장군이 서류를 박 연대장 앞에 던졌습니다. 공사업체와 주고받은 돈 다 조사해봤어. 2천만 원이나 받았더라. 박 연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준영 상병을 징계한 거지. 입 다물게 하려고. 장군님, 그것도 모자라서 애아빠 면회까지 막았어. 임신부가 생명이 위험한데도. 이 장군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아기가 죽을 뻔했어. 이게 군인이 할 짓이야? 죄송합니다.
박 연대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이 장군이 주변 간부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들도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야. 간부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참모장,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막지 않았어? 저는 상급자 명령이라서. 상급자 명령이면 사람 죽여도 돼? 이 장군의 일갈에 참모장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대대장, 당신은 어떻고? 저도 연대장님 지시라서. 지시라고? 잘못된 지시인 줄 몰랐어? 모든 간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군인이라고 계급장 달고 있어? 이 장군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당장 계급장 다 떼. 장군님. 간부들이 놀라며 항의했지만 이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떼라고 했어. 당신들 군인 자격 없어. 하지만은 무슨.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비리나 저지르는 놈들이 무슨 군인이야. 이 장군의 호통에 간부들은 어쩔 수 없이 계급장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박 연대장, 당신부터. 박 연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대령 계급장을 뗐습니다. 이어서 참모장과 대대장도 계급장을 떼었죠. 이제야 정신 차리겠어? 이 장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군대 자체를 해체시켜버릴 거야. 모든 간부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부당하게 면회를 거부했던 간부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은 후 이 장군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과 준영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장군이 담당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다행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행히 시간 내에 도착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응급 제왕절개요? 네, 더 이상 기다리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 장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수술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준영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선영아,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영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장군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찡했죠.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장군 덕분에 이렇게 시간 내에 병원에 올 수 있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수술실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죠. 이 장군도 함께 기다리며 준영을 위로했습니다. 준영 상병,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장군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고생시켜드려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정말요? 아기가 괜찮아요? 준영이 기쁨에 겨워 울면서 물었습니다. 네, 아기도 산모도 모두 건강합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체중도 정상 범위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이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살았어요. 준영이 이 장군에게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습니다. 이 장군은 준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일어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기는. 준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잠시 후 선영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죠. 신생아실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준영이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 장군도 함께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참 예쁘게 생겼네. 아빠를 닮았어. 정말요? 장군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그럼 눈썹이 똑같아. 2시간 후 선영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아기 걱정이었죠. 아기는 괜찮아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괜찮아, 선영아. 아기 완전히 건강해. 준영이 선영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지금 신생아실에서 잘 자고 있어.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병실로 들어왔죠. 부인, 기분이 어떠세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살았어요. 선영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마워했습니다. 다행히 잘 됐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준영이는 괜찮은 거죠? 징계 같은 건?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준영 상병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공로자예요. 정말요? 그럼요.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며칠 후 선영과 아기가 퇴원하는 날, 이 장군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기 선물을 들고 있었죠. 장군님,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내 첫 손자 같은 존재인데 당연하죠. 이 장군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는 무슨,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의 감사죠. 그때 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아기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장군님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이름도 지어주셨으면 해서요. 이 장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박정희. 정이요? 네, 이 아이가 자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좋은 이름이네요. 박정희. 우리 아들 이름이야. 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군 내부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규정보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죠. 박정희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준영과 선영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 평생 이들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죠. 아빠, 이 장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몇 년 후 자란 정희가 물었을 때 준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신 진짜 영웅이야. 모두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군대의 규율과 인간의 생명,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정문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임산부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말 뒤에 가려진 것은 혹시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사단장이 직접 나서 임산부를 에스코트한 순간 군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족의 곁에 있을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는 법이죠. 가족을 지키려는 절규 앞에서 별들이 몰려든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규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는 흡연장에서 피워야죠. 뭐야? 아줌마가 우리한테 간섭해? 우리가 누군 줄은 알아? 알지? 그래서 기다린 거야, 단 3분만. 하하! 미쳤구만!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곧 알게 될 거야. 연기는 잠시지만 진실은 오래 가거든. 그리고 잠시 후 VIP 라운지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기다린 걸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강정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3분 후에 사람이 죽습니다. 윤소정이 휴대폰 너머로 속삭인 순간 강원도 온천 리조트의 고급 사우나 라운지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따위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소정이 말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해발 800m 고지에 자리 잡은 이 온천 리조트는 평소에도 수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권력자들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장소로 악명 높았죠. 특히 고급 사우나동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복도와 숨겨진 방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들이 마치 요새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소정은 요양보호사 유니폼 위에 얇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채 라운지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30년 전 헌병 수사관 시절 적을 노려보던 바로 그 시선이었어요. 날카롭고 차갑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인 소정이 왜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 앉아 있었을까요? 어르신, 커피 좀 더 드릴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지금은 커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소정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정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7분. 낡은 군용시계였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2분 30초 남았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것이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의 카운트다운이었을까요? 옆 테이블에는 문신투성이 남자 5명이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팔과 목에는 용, 호랑이, 십자가 등 각종 문신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명백히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라운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주목한 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30년간 수사관으로 단련된 청력으로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거든요. 야, 그 군인 계집애 아직도 입 안 열어.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좀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시청장 사위님이 저녁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군인 계집애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소정의 주먹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정다은, 26세의 젊은 하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군 내부의 납품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이들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정이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녀 민지로부터 후배가 위험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소정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3일 전부터 이 리조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이 리조트에 임시 취업한 것도 오늘 이 시간에 라운지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죠.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민지는 처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웃으며 답했죠. 손녀야, 할머니를 너무 얕봐선 안 돼. 할머니도 젊을 때가 있었단다. 과연 소정의 젊은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정은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메모장이었지만 안쪽에는 이상한 기호들과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치 군사작전 계획서 같았습니다. 1540 내부 카메라 차단 확실함. 1545 목표물 이동 시작. 1550에서 1차 접촉. 1600 변수 발생 예상. 1615에서 2차 돌입. 1630 최종 해결. 30년 만에 다시 써보는군. 소정은 볼펜을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정확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 같았습니다. 도대체 소정은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바로 그때 라운지 천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정만은 정확히 알아봤죠.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시작됐네. 문신남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돼 보이는 거 아니었어요. 형님들, 위에서 연락 왔어요. 그 계집애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뭔 소리?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여기 온다고 그러네요. 누가? 경찰? 아니에요. 할머니래요. 다른 남자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뭔 할머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계집애가 자꾸 시간을 물어본다고 하네요. 지금 몇 시냐고 계속. 미쳤나? 할머니가 우리한테 뭘 한다고? 그런데 정다은이 말한 그 할머니가 혹시 바로 소정이었을까요? 소정은 커피잔을 입에 댔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의 세포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뜨는 것처럼 말이죠. 혈관 속으로 아드레날린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의 시계가 정확히 15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동시에 라운지 구석의 카메라 빨간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다른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과연 소정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할머니, 이제 시작해볼까? 소정은 자신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8세 노인의 몸이었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위험한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어있던 예리한 검이 마침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문신남들은 아직 소정을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소정이 노린 것이었죠. 상대방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정의 첫 번째 무기였어요. 그런데 소정의 진짜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8세의 노인이 조폭 5명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소정은 문신남들의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묘하게 위협적이었어요. 담배 좀 꺼주세요. 소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라운지 전체의 소음이 순간 멈췄어요. 68세 할머니가 조폭들에게 금연을 요구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가장 앞에 앉은 용문신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비웃었습니다. 할매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야? 소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흡연장은 따로 있어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 미친 할매가 190cm 거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겁대가리 없이 살았네. 우리가 누군지 알긴 해. 라운지의 공기는 담배 연기보다도 무시로 더 탁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매니저조차 멀찍이 서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정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흡연장은 1층 로비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피우시면 됩니다. 이 할매 진짜 죽고 싶나 봐. 문신남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어요. 15시 47분. 아직 3분 남았네. 과연 소정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소정은 가방 속 작은 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다은 하사, 26세.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군 내부 납품 비리 제보자와 만날 예정이었으나 점심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죠. 야 할매, 귀 먹었어? 문신남이 소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말 안 들려? 소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68세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들려요. 아주 잘 들려요. 소정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2층 귀빈실에 누군가를 가둬놨다는 것도 들렸고요. 문신남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정다은 하사 말이에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26세 젊은 여군을 납치해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 할매가 뭘 아는 거야?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었어? 그런데 소정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3일 전부터 당신들을 지켜봤거든요. 소정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군부대 앞에서 정다은을 납치한 것도 여기로 데려온 것도 다 봤어요. 미쳤나? 증거라도 있어? 문신남이 코웃음 쳤습니다. 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바로 그때 라운지 한편에서 20대 젊은 남자가 에이프런을 두른 채 들어왔습니다. 리조트 직원 같아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마치 군인처럼 반듯하고 정확했습니다. 혹시 소정 어르신이신가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병장. 오랜만이다. 여직원 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장? 요양보호 쌓인 할머니가 리조트 직원을 병장이라고 부른다고요? 과연 이 젊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소정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젊은 남자는 소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수화 같은 신호였어요. 소정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야, 저 새끼 뭐야? 문신남이 젊은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리조트 직원이에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푸드앤드비버리지 팀 대리 김준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직원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전투 준비를 마친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준호야, 계획대로 진행하자. 소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문신남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8세 할머니와 20대 직원 사이에 뭔가 숨겨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야 할매, 너 정체가 뭐야? 거구가 협박조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 새끼는 또 뭐고? 소정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시 49분. 이제 1분 남았네요. 궁금해요? 소정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라운지 구석 스피커에서 나직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신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 발표? 소정의 입계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15시 50분. 소정의 시계 초침이 정확히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라운지의 모든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문신남들이 당황하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스크린에는 리조트 2층 귀빈실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게 뭐야? 문신남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손목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멍들어 있었어요. 바로 정다은 하사였습니다. 과연 소정은 어떻게 이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뭔 장난이야. 가장 나이 많은 문신남이 소리쳤습니다.
소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죠.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스크린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3일 동안 저 아이에게 한 짓들이 모두 기록됐습니다. 소정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순순히 항복할 건지 아니면. 소정은 말을 멈추고 문신남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저항할 건지요. 3분만 더 기다려줘요. 소정이 조용히 말하자 조폭 5명이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쳤나? 죽기 전에 유언이냐?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해. 하지만 소정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조폭 5명이 소정을 감싸듯 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라운지에 남아있던 다른 손님들은 모두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들었고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야, 아줌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용문신을 한 남자가 소정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진짜 몰라? 리조트 매니저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문신남 중 하나가 손짓을 하자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조폭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매니저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라운지 전체에 무겁고 위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라운지 구석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젊은 여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카메라 고장인가요?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까까지 잘 됐는데?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지만 소정만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시간 맞춰 끊었네. 소정이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열어둔 우회 채널로는 들어오겠지. 과연 소정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회 채널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둔 걸까요? 소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다은아, 버텨. 아주 조금만 더. 소정은 마음속으로 정다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2층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젊은 여군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야, 아줌마. 문신남이 소정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대답 안 해? 우리가 시청장 사위님 밑에서 일한다는 거 이제 알겠어? 소정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청장 사위요? 김태호 말이죠? 문신남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3일 동안 당신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소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태호가 이 리조트 실소유주이고 시청 납품업체들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도요. 이 아줌마 진짜 뭐야?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소정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5시 52분. 이제 곧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면서 앞서 등장했던 젊은 남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준비됐습니다. 김준호가 소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준호야. 문신남들이 김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야, 새끼, 너도 한패야? 김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라운지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소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뭔 소리야 이거? 조폭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숨기려던 것들이 세상에 나오는 소리예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대화 소리였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야, 그 군인 계집애 좀 더 세게 해야겠어. 형님, 너무 세게 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어차피 증거도 없고 누가 믿겠어? 시청장 사위님이 확실히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조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2층에서 나눈 대화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문신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회 채널로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소정이 여유롭게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는 꺼졌지만 음성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과연 소정은 어떻게 이런 첨단 장비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요양보호사인 그녀가 이런 작전을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준호가 태블릿 화면을 조작하자 라운지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층 복도의 모습이었어요. 조폭들이 정다은을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다 촬영됐구나.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가장 나이 많은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2층은 출입 통제 구역인데. 김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3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저희? 조폭이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 팀이요. 김준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일하는 특별팀 말입니다. 과연 김준호는 단순한 리조트 직원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리고 소정과 함께 일하는 특별팀이라니 도대체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라운지에 남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야, 촬영하지 마. 조폭 중 하나가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지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되고 있었거든요. 소정은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5시 54분. 이제 2분 남았네요. 소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2분 남았다고? 문신남이 소정을 노려봤습니다. 소정은 대답하지 않고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김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소정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조폭들이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아줌마, 이제 장난 그만하고 무릎 꿇어. 거구가 소정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소정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68세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과연 소정은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걸까요? 그리고 조폭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소정의 움직임은 조폭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커피잔을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도망가려고? 문신남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급하게 뛰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매니저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손님들이 소란을. 매니저가 말을 멈췄습니다. 조폭들에 둘러싸인 소정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어요. 저 아줌마들이 우리한테 시비 걸어서 그래요.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좀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매니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소정을 보더니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소정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조폭들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뭔 소리야? 매니저는 조폭들을 향해 돌아서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분께 사과드리세요. 미쳤어? 용문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매니저 새끼가 누구 편이야? 편이 아니라. 매니저가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과연 소정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매니저가 이렇게까지 공손하게 대하는 이유는? 소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매니저님, 저 손님들이 불편을 끼쳤나요? 아닙니다. 전혀요. 매니저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럼 이 손님들을 VIP룸으로 안내해 주세요. 소정이 조폭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VIP룸이요?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네, 특별히 마련된 그 방 말이에요. 소정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조폭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야, 매니저. 가장 나이 많은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까먹었어? 시청장님 사위분들이라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대표님의. 그럼 저 아줌마를 왜 떠받들어? 문신남이 화를 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VIP시거든요. 뭔 소리야? 조폭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끄고 증인을 VIP룸에 숨긴 거군요.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매니저가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탁, 김준호가 휴대용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사우나 뒷계단, 직원용 통로, 그리고 VIP룸 앞 복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회 채널이라는 메모와 함께 모든 게 녹화됐네요. 소정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본 조폭들과 매니저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끊긴 건 메인 카메라였죠. 하지만 우회 채널은 살아있었어요. 소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과연 소정은 어떻게 이런 첨단 감시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걸까요? VIP룸 문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누군가를 옮기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군용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정다은. 화면 속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에 붙어 있던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화면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야? 납치 아니야?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니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소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젊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거기 있다는 뜻인가요? 김준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음성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다은의 약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입 닥치고 있어. 누가 시켰는지나 말하라고. 남자의 거친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라운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와 협박 현장이었거든요. 이거 실시간이야?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꼬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매니저.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카메라 다 껐다고 했잖아. 메인 시스템은 껐습니다. 매니저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회 시스템이 있는 줄은. 그럼 누가 설치한 거야? 조폭이 화를 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정에게 집중됐습니다. 당신들을 잡기 위해서죠. 소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잡는다고? 문신남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를. 소정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5시 58분. 곧 도착할 거예요. 누가? 조폭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경찰이야? 조폭 중 하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소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특별한 분들이 오고 계세요. 과연 누가 오고 있었던 걸까요? 소정이 말하는 특별한 분들은 누구였을까요? 매니저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당장 오셔야겠어요. 김태호 대표를 부르는 거군요.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만나야 할 사람이니까. 조폭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야, 아줌마. 용문신 남자가 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짜 너 뭐야? 정체가 뭐냐고. 소정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궁금해요? 곧 다 알게 될 텐데. 바로 그 순간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라운지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것은 경찰도 김태우도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저들? 조폭 중 하나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동료들이에요. 동료? 문신남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줌마 동료가 저런 양복쟁이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말없이 라운지를 둘러보더니 가장 앞서 온 남자가 소정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작전 완료를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소정 선배님, 외부 차단 완료했습니다. 정장남이 보고했습니다. 고생했어, 형준아.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선배님이라고? 68세 요양보호사가 30대 남자들의 선배라고요? 과연 소정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아줌마.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 장난치고 정체 밝혀. 너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소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8세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증거 왜곡이에요. 소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걸 편집된 영상이라고 우기실 건가요? 뭔 소리야. 문신남 셋이 동시에 소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낮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항복하면 다 가볍게 끝날 수 있어요. 누구 맘대로.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의자를 밀치며 소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정의 발끝이 의자의 다리를 툭 쳤습니다. 의자가 스스로 굴러 들어오면서 거구의 정강이를 정확히 막아버렸어요. 거구가 당황한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 찰나 소정의 두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허리와 어깨를 스치듯 잡아틀었어요. 탁! 거구가 소파 위로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다치지 않게, 하지만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로 말이죠. 라운지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줌마가, 뭐야 방금. 다른 조폭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68세 아줌마가 어떻게 190cm 거구를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던 걸까요? 둘째 조폭이 뒤에서 소정의 목을 조르려고 팔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팔꿈치를 안쪽으로 접으면서 어깨 관절을 미는 옛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체중을 빼며 자연스럽게 회전했어요. 툭! 허공에 떠오른 조폭의 몸이 테이블 모서리에 얌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다치지 않게, 하지만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로요. 과잉 제압은 금지예요. 소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오늘 법정에 서야 하니까요. 남은 조폭들은 서로 눈을 맞추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이 났다기보다는 이 아줌마는 뭔가 완전히 다르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야 아줌마. 용문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뭐야? 소정은 손목을 가볍게 털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가 그런 기술을 써? 젊을 때 좀 배웠거든요. 소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소정이 젊을 때 배웠다는 그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헌병 수사관 시절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때 매니저가 급하게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당장 오세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태호가 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짜 보스의 등장이 임박한 거죠.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하나가 소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김태호가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알겠어. 그럼 서둘러야겠네. 소정은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2층 상황은 어때? 팀 2가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지 돌입 가능해요. 과연 소정이 이끄는 이 팀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남은 조폭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소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세는 완전히 꺾인 상태였어요. 소정은 허벅지에 차고 있던 스트랩을 풀어서 마치 압박대처럼 사용했습니다. 두 남자의 손목을 묶듯 고정시켰어요. 호흡, 천천히 해요. 소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찰 오면 이 말 그대로 하세요. 누구 지시로 카메라 끊었는지요. 조폭들은 완전히 기가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68세 아줌마가 조폭 5을 혼자서 제압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대단해. 어떻게 저런 기술이. 영화 같아. 하지만 소정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진짜 적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선배님, 정장남이 다가왔습니다. VIP룸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황? 정다은 하사가 탈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틈 아래로 수건을 밀어냈는데 SOS라고 적혀 있어요. 소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이야. 김준호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팀 2, 후면 계단으로 진입하세요.
수신했습니다. 돌입 시작합니다. 과연 팀 E는 정다은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 도착할 김태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그때 라운지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온다.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매니저가 문 쪽을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이 오신다.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소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김태호가 오는군요. 소정이 정장남들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죠? 네, 선배님. 모든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소정은 시계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16시 5분. 계획대로 진행됐네. 과연 김태호와의 최종 대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소정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라운지 문이 벌컥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광택 나는 구두, 값비싼 정장, 그리고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까지. 김태호 대표였어요. 리조트 운영이 여기서 왜 서커스를 벌이고 있는 거야? 김태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고 거만했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그에게 달려갔어요. 사장님, 상황이 복잡합니다. 김태호는 라운지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소정을 바라봤어요. 이게 뭔 상황이야? 우리 직원들이 왜 저런 할매한테? 아줌마예요. 소정이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김태호가 소정을 째려봤습니다. 뭐? 소정은 천천히 김태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68세의 걸음이었지만 묘하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김태호 대표님이시죠? 시청장님의 사위분이시고요. 김태호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어떻게 그걸? 경호용역업 등록, 낙찰 리스트, 그리고 비자금 관리. 소정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우나 천장형 카메라까지 교체하셨죠. 과연 소정은 어떻게 이런 자세한 정보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준호가 태블릿을 넘겨 김태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결제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김태호의 사인이 선명하게 보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김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시청 납품 관련 문자 메시지들도 있어요. 김준호가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면 맨 아래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 표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김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줌마, 누가 뒤에 있나? 군? 경찰?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오늘은 동네에 양심만 있죠. 웃기지 마. 김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이 건물, 이 시 전체가 우리 편이 더 많다고. 하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운지 유리창 너머 온천 데크에서 휴대폰 불빛들이 동시에 켜지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프런트 직원, 조리장 직원, 사우나 관리 기사들이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김태호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증언 영상을 동시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3일 동안 당신들이 한 모든 일들을 직원들이 다 봤거든요. 소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잔혹했습니다. 정다은을 납치하는 것도, 협박하는 것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도요. 과연 소정은 어떻게 리조트 직원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김태호가 급히 매니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저들 당장 막아. 영상 업로드 중단시켜. 하지만 매니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수십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늦었어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이미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뉴스 포털, 고발 사이트까지요. 김준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이트에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조트 납치 사건 현장, 시청장 사위의 비리, 군인 협박 증거 영상 등의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다 막을 수 있어. 돈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고. 돈으로요? 소정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돈으로 무마할 수 있을까요? 소정이 손짓을 하자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하나가 또 다른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김태호가 시청 관계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야? 김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촬영했어요.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납품업체들과 뒷거래하는 모습, 리베이트 받는 모습, 모든 게 다 있어요. 과연 소정의 팀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한 걸까요? 김태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매니저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편은 사람이에요. 소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 김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3일 전에 여기 취업했을 때부터요. 소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젊은 군인이 납치됐는지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소정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저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창밖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결연했어요. 김태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시청장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그게 목적이에요. 소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2층에서 상황 발생했습니다. 김태호가 돌아봤습니다. 뭔 상황?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과연 2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다은이 드디어 구출된 걸까요? 소정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6시 10분. 시간 맞춰 진행되고 있네요. 김태호가 소정을 노려봤습니다. 아줌마, 진짜 정체가 뭐야?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어. 소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해요? 곧 다 밝혀질 텐데요. 정장남이 소정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정다은 하사 구출 완료했습니다. 의료진도 대기 중이에요. 소정의 표정이 처음으로 안도감을 보였습니다. 다쳤나? 경미한 외상만 있고 의식은 명료합니다. 다행이네. 김태호가 이 대화를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의료진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거야? 소정이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과연 소정이 말하는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짜 배후는 누구일까요? 16시 10분. 김준호의 태블릿에 뜨는 2층 VIP룸 우회 피드 화면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문틈 아래로 흰 수건 하나가 밀려나오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볼펜으로 SOS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소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즉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팀 2, 후면 계단으로 진입하세요. 수신했습니다. 돌입 시작합니다. 김태호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정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라운지에 남아있던 조폭 셋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일어났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끝장내주겠어? 하나가 소정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기세는 완전히 꺾인 상태였어요. 소정은 허벅지에 압박대처럼 접어서 차고 있던 스트랩을 풀어냈습니다. 휙, 마치 마술처럼 그들의 손목을 묶듯 고정시켜버렸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호흡, 천천히 하세요. 소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이 말 그대로 하세요. 누구 지시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끊었는지요. 과연 소정의 이런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이런 전문적인 제압술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팀 2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VIP룸 진입 완료. 인질 확인했습니다. 라운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2층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VIP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호가 절규했습니다. 안 돼. 막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은 모두 소정의 편이었고 조폭들은 이미 제압당한 상태였거든요.
스크린 속에서 정다은, 하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어요. 의식이 명료해 보이네요. 소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라운지 문이 열리며 팀 이 요원들이 정다은을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다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똑바로 떠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정다은이 소정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잘 버텼어, 다은아. 과연 소정과 정다은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이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정다은이 소정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소정이 정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은 네가 한 게 아니야. 용기를 낸 네가 대단한 거지. 김태호가 이 장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 계집애가 뭘 알겠다고. 군 기밀을 팔아먹으려던 배신자 주제에. 순간 라운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다은이 고개를 들어 김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신자는 당신이에요. 뭐라고? 군 납품 비리로 수십억을 빼돌린 사람이 누구죠? 정다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량 장비 납품으로 훈련 중 사고가 났을 때도 쉬쉬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고요? 과연 정다은이 폭로하려던 비리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김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어. 정다은이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져온 자료들.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 소정이 답했습니다. 네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 한 점도 사라지지 않았어. 김준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각종 문서들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군 장비 납품 계약서, 리베이트 수수 내역, 그리고 김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 지시서까지 모든 게 있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리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정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군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소정이 정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무서워서요. 이런 일들을 폭로하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안전할까? 정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두면 네가 지킬 사람은 누가 지키니? 어르신, 오늘 너 덕에 더 이상 무서워도 도망 안 가는 후배들이 생긴다. 소정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야. 과연 소정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에게도 비슷한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라운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었어요. 드디어 오는군. 소정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6시 15분. 김태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에요. 소정이 김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소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경찰 도착했습니다. 검찰도 함께 왔어요. 검찰까지? 김태호가 놀랐습니다. 소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어요. 부패 척결 작전이었거든요. 과연 소정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기획한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정다은이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르신은 정확히 누구세요? 소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곧 알게 될 거야. 라운지 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강원도 온천 리조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은 정문 앞으로는 끊임없이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전국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 사건의 현장이었거든요. 시청에서는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김태호 대표와 매니저를 감금 협박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폭 5명도 모두 구속되었고 시청장은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을 해결한 소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릉시내 한 조용한 병원, 6층 병실 창가에 소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가디건을 걸친 채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다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다은아, 왔구나. 소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내부고발 보호단체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있고 법률 지원도 해주신대요. 정다은이 소정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정다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뭔 걱정이야? 소정이 물었습니다. 정다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보한 것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저 군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어요. 정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만 피해주는 것 같아서요. 소정은 우유잔을 내려놓고 정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아, 네가 지금 포기하면 누가 너 같은 후배들을 지켜줄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손 놓는다. 소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너희들 몫이야. 과연 소정이 말하는 손 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정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르신은 정확히 누구세요? 요양보호사라고 하셨지만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작전을 짤 수 있어요? 소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나도 너처럼 젊은 군인이었어. 군인이요? 헌병 수사관이었지. 그때도 지금처럼 부패와 비리가 많았어. 상급자들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소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좌천됐지. 시골 부대로 발령나서 몇 년 더 복무하다가 전역했어. 소정의 눈빛에 아픈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없었거든. 과연 소정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정다은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더 걱정됐어. 소정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을 네가 똑같이 겪을까봐. 정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호제도도 있고 무엇보다 너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소정이 정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저 후배들 지킬게요. 제자리에서 소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정의는 큰 칼이 아니야. 네? 끊어지지 않는 손이야. 소정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정의지. 창밖으로는 늦겨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천의 뜨거운 연기가 아니었어요. 추운 겨울날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제 정말 요양보호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다은이 물었습니다. 응, 내 나이에 맞는 일을 해야지. 소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아직 몸은 건강하거든. 정다은이 소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준호와 다른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마지막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태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고 시청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관련된 공무원들도 모두 수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팀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정다은 하사가 제보한 군 납품 비리 사건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다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국정감사에서도 다룰 예정이에요. 하사님의 용기가 결국 시스템을 바꾼 거죠. 과연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소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선배님, 그런데 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소정이 웃었습니다. 팀이라니, 우리는 그냥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 하지만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모이는 거지. 소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 팀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팀원들이 나간 뒤 병실에는 소정과 정다은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정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처음에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소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 어떤 뜻이에요? 네가 혼자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는 것.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소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 정다은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은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다은아, 기억해. 권력에 붙은 연기는 잠시 시야를 가려도 오래 가지 않아. 소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금연 표지판이 아닌 차분한 한마디처럼, 지시가 아닌 증언의 연대처럼. 우리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담담히 일어서는 사람들이야. 정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살린다는 것도 잊지 마. 창밖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소정과 정다은은 각자의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작지만 소중한 내일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연기 속에서 과연 진실은 사라지는 걸까? 또 이렇게 생각하죠. 힘없는 자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무시당하던 한 사람은 담배 연기보다 짙은 권력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려한 힘은 잠시 눈을 가렸지만 담담히 기다린 그의 지혜와 직원들의 연대는 결국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억누를 수 있어도 양심을 꺾을 순 없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의 연기를 걷어내고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냅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연기 너머의 숨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담담한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